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대문구 전농동 만화가게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당시 문제가 됐던 만화가게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하 1층에 위치했다. 가게 주인은 만화가게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에 일어났다고 한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 보면서 짜장면을 먹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구더기였다.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가게 주인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을 봤나 장부에 체크하던 중 건물주가 오길래 이번 달 임대료를 건네주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집어던지고 비명을 질렀다. 건물주와 가게 주인이 급히 다가가 보니 만화책 안에 구더기가 있었다. 건물주는 혀를 차면서 가게 주인에게 청소를 잘하라며 핀잔을 주고 나갔다. 며칠 후 어느 학부모가 만화가게로 와서 화를 냈다. 아들이 빌려간 만화책에 있던 구더기 때문에 온 집안이 구더기 투성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샤워를 하고 다시 만화가게로 온 가게 주인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떨고 있었는데 가게 한 구석에 구더기가 잔뜩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날 건물주에게 불려가서 싫은 소리를 들었다. 건물주는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왜 구더기가 아직도 나오냐고 꾸짖었다. 이에 사장은 죽은 쥐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온 거고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구더기가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주인은 만화방에서 아이들과 TV를 보며 스포츠를 봤다. 그 순간 갑자기 만화가게는 정전이 되고 주인은 성냥을 켜서 주변을 밝혔다. 짜증을 내고 있던 여자아이 옆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얼굴이 썩어 있는 여자였다. 놀란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전기가 들어왔고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며칠 뒤 가게 주인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가게 불을 끄는데 그 여자가 또 나타났다. 놀란 주인은 황급히 집으로 도망쳤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건물주를 만화가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는데 그때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고생이 본 것은 피범벅이 된 만화책이었다. 주인은 피가 묻어있던 만화책 자리에 만화책을 다 치워버렸고 만화책을 치운 자리에는 검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놀란 건물주와 주인은 책장을 드러냈는데 그곳에 한 여자의 시체가 있었고 손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야 그동안 구더기가 생긴 이유와 이상한 냄새가 설명이 되었다. 시체의 정체는 이 주인이 인수하기 전 만화가게의 전 주인이었다. 건물주는 전 주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여자 주인이 죽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비손님 때문이었다. 그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숫기도 별로 없는 주인에게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지만 비손님은 만화가게 주인을 짝사랑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왔고 그 시간대에 만화가게의 손님은 비뿐이었다. 만화책을 빌려서 나간 후 문 밖에서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뒤 다시 만화가게로 들어온 손님 B는 주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B를 밀쳐내다가 여주인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B는 시체를 만화책장 뒤에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만화가게 여주인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갑자기 잠적한 줄 알고 다시 세를 내놓았다. 아마 이때까지 벌어진 의문의 일들은 억울한 여주인이 자신의 죽음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같이 일했던 동료가 회사 대표로 있었을 때 이야기다. 그 동료는 모바일 게임 붐이 일어났을 때 창업했던 대표 출신 개발자였다. 게임 출시 후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회사 재정적으로나 장래가 밝아 보였다. 그 동료를 이하 대표라고 하겠다. 다음 출시할 게임을 만들고 있었을 때 일이 터졌다. 한 명의 개발자가 연봉 협상 때 500만 원 이상을 올렸음에도 이직을 했다. 대표는 더 좋은 제의로 이직하는 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몇 개월 후 팀장급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의 이탈도 한 명씩 진행됐다. 대표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의 이탈로 개발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퇴사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아 보였다. 대표는 퇴근길에 일이 너무 안 풀려 깊은 고민으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 차려져 있는 점집이 보였다. 그는 되는 일이 없어 점괘나 보자며 그 점집을 들어갔다. 한겨울의 서리가 느껴질 정도로 누추한 점집이었다.
나이는 40,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가 이상하게 머리가 희뿌연 느낌이라 그 점쟁이 모습은 상당히 불균형해 보였다. 그 점쟁이는 어떤 고민으로 왔느냐고 형식상 묻고는 대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가지가 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표는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었다. 점쟁이 말로는 특정 직원이 다른 회사로 직원들을 이직 권유 및 이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게 한결같이 특정 한 회사로 이직이 되고 있다고 점쟁이는 말을 이어갔다. 대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점쟁이는 자기 눈과 머릿속에는 그것만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표는 억울함에 자신은 폭언이나 직원 대우를 이상하게 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점쟁이는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애당초 그 이직을 종용할 목적으로 입사한 직원이 문제라며 이어갔다. 그 회사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대표에겐 참으로 딱한 상황이라 복제비는 받지 않겠다고 점쟁이는 말했다. 그래도 대표는 미안한 마음에 돈을 주었고 점쟁이는 돈을 주는 순간 40대 남자 직원이라고만 이야기해 주었다. 그 회사는 40대들이 꽤 많아서 대표는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었다.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소주를 5병 사서 집에서 마신 후 골아떨어졌다. 출근한 다음 날 대표에게 2명의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고 그 직원들에게 연봉을 올려준다고 회유했지만 차마 붙잡지 못했다. 몇 개월이 지나 점쟁이가 이야기한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떠올랐다. 직원들이 어떤 회사로 이직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레퍼 체크를 통해 특정 회사로 직원들이 전원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다. 그 회사 이름을 토대로 대표는 인터넷 재무정보 사이트에서 5,000원을 결제 후 재무제표를 보았다. 점쟁이 말대로 확인해본 재무제표에는 전 직장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표는 충격을 받고 회사 사무실에서 기절했고 깨어보니 하루가 지나가 있었다. 대표는 그 충격으로 왼쪽 사지가 마비가 왔으며 병명은 뇌출혈이었다. 나는 듣고 있던 내내 의문이었다. 직원이었던 그 회사 재무상에 이사를 소송 걸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짧고 간결했다. 소송을 걸어서 진행하던 와중에 개발자들은 전원 이탈하였고 개발이 지연되면서 투자금도 결렬되어 자연스럽게 자본금 잠식으로 대표의 회사는 망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경쟁사에 의한 회사의 계획적 부도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다. 대표는 소송을 진행하며 꼬박 1년을 소비했고 점집이 또 생각나 답답한 마음에 소송은 어떻게 될지 물어보러 갔다. 점쟁이는 대표가 앉자마자 이번엔 법에 대한 일이냐고 물었다. 대표는 그렇다고 했고 점쟁이는 기억을 조금 더듬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경쟁회사 임원이라는 작자가 대표를 양밥을 걸었다고 했다. 대표는 양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점쟁이는 간결하면서도 쉽게 당신에 대한 저주라고 했다.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점쟁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 회사도 이내 망해 없어질 회사라고 했다. 그리고 대표에겐 조상신이 있어 그나마 양밥의 저주를 최대한 막은 것이라고 했다. 대표는 점쟁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점쟁이는 대표의 뒤를 쓱 보더니 경쟁회사 임원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물었지만 점쟁이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지 않은 채 천재지변이라고만 말하고 점괘를 마쳤다.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더 질문은 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갔다. 그 후 대표는 경쟁회사의 직원 유출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받아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투자자들에게 했다. 대표는 회사 운영에 대한 미련이 없어 회사 폐업 신고, 정리 후 대기업의 사원으로 취업했다. 듣던 중에 너무 딱하여 나는 많이 힘드셨겠네요라고 위로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나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술자리에서 그 대표를 만났다. 대표에게 잘 지냈느냐고 물었고 대표는 잘 지냈다. 그간 억울했던 일들도 많이 풀렸고 최고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다. 예전에 자신이 양밥에 걸려 왼쪽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것이 없어졌다고 했다. 나는 신기해서 어떻게 경과가 좋아졌느냐고 꼼꼼하게 물었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자신에게 양밥을 걸었던 경쟁회사 임원은 대표에게 소송 패소하고 배상금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투자자에게 퇴근길에 칼을 맞고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 대표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양밥 걸렀던 사람은 이상하게 왼쪽 몸에만 칼자국이 난자되었다고 했다.
아마 그 살해당한 사람은 양밥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생각난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선임. 나는 포천에 있는 방공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같은 부대에 있던 선임 중 운동에 미친 것처럼 개인 정비 시간을 운동에만 쏟는 김병장이 있었다. 그 병장은 성격도 유쾌하고 후임들도 잘 챙겨줘서 같이 근무할 때 기분이 좋았다. 그런 김병장이 같이 근무를 서다가 나에게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냐고 물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하니 훈련소 때 동기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도 닭살이 돋는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동기 이름은 가명으로 태진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김병장 시점으로 이야기하겠다. 내가 처음 훈련소에 입소해서 만난 놈 이야기다. 얘가 참말로 꼴 때리는 놈이었다. 너도 논산 나왔으니 구조는 알지? 우리 부대처럼 개인 침대도 아니고 타닥타닥 붙어 자는 구조였다. 나 때도 입구 쪽 관물대부터 1번, 2번, 3번 붙이는데 내가 그때 13번이었고 태진이 그놈이 14번이었다. 그러니 내 옆 관물대였다. 근데 다들 군대에 왔으니 바깥도 그립고 현실 같지가 않으니 다들 죽상인데 그놈은 유독 죽은 놈 마냥 표정도 없고 뭔가 감정 없는 인형 같았다. 맨날 무표정에 눈도 부릅뜨고 있었다. 아무튼 그놈이랑 나는 13번, 14번이니 전우조였다. 그런데 그놈이랑 같이 있으면 이놈이 하는 행동이 참 기묘했다. 맨날 혼잣말로 허공만 보면서 중얼중얼거렸는데 잘 들어보면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했다. 셋째 날에 너 혼자 뭐라 중얼거리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태진이 그놈이 날 보더니 여기 귀신 하나 있어서 말 상대 좀 해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듣자마자 이게 군대 들어오면 한 놈씩 있다는 미친놈인가 싶었다. 이놈이 맨날 그러니 개인정비 시간에 생활관 동기들도 모여서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물어봤다. 처녀 귀신 진짜 있냐라거나 무당들 진짜냐라거나 물었다. 처녀 귀신은 몇 번 봤고 자긴 무당은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보이는 거라 모른다고 했다. 그러던 중 한 놈이 물었다. 귀신 보이면 우리 생활관에도 귀신 있냐고 물어봤는데 태진이가 잠깐 고민하더니 문 쪽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사실 저기 3번 관물대에 하나 있다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태진이가 3번 관물대 매트리스 넣는 자리에 어떤 남자아이가 웅크려 있는데 그 아이가 밤만 되면 기어나와서 위로 올라가려고 관물대로 기어오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3번 관물대 쓰는 동기가 소리 지르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기겁을 하더라. 그렇게 다들 웃어넘기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건은 다다음 주에 일어났다. 둘째 주가 지나고 이제 다들 통명성도 하고 친해졌을 때 3번 관물대 쓰던 놈이 갑자기 다들 모으더니 밤마다 내 방탄모 건드는 놈 누구냐고 했다. 뭔 소리냐고 물으니 밤마다 내 관물대 와서 방탄모 떨어뜨리는 놈 누구냐고. 저번에 그 소리 듣고 자리 바꿔달라고 하다가 객가였는데 그것 때문에 장난치는 거냐고 화를 냈다. 걔 표정을 보니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고 3번 근처인 애들도 밤마다 그것 때문에 깨는 놈들도 있어서 사실이란 걸 알았다. 처음엔 진짜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누군가 내가 그랬다고 나와야 하는데 다들 모르는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던 중 태진이 그놈이 나지막히 말했다. 내가 말했지. 그 자리 귀신이 있다고. 아이가 관물대를 잡고 올라가는데 손 뻗는 곳에 방탄모가 있으니 당연히 잡은 채로 떨어지지. 태진이 말이 끝나자 3번 동기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다. 2주 동안 내내 불안해하던 동기는 결국 폭발했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가 말리는 소리에 조교가 소리 듣고 찾아와서 거기서 멈췄다. 3번은 조교한테 하소연해서 결국 조치를 해줬다. 어떻게 조치했냐면 불침번들한테 3번 자리를 보고 있으라고 한 거다. 누가 장난치는지 확인하고 범인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날 밤 언제나처럼 새벽에 방탄모는 떨어졌고 3번은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방탄모 떨어지는 거 봤냐고 자기 뒤에서 보고 있던 불침번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불침번이 눈이 토끼 눈이 되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계속 봤는데 네 방탄모 갑자기 당겨진 것처럼 움직이더니 떨어졌어. 만진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불침번은 증인이 됐고 결국 3번 관물대는 비워지고 동기는 자리를 옮겼다. 태진이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겉돌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혼자 멍하니 있거나 거의 나랑만 어울렸다. 난 딱히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고 귀신 본다는 게 신기했다. 시간이 지나고 3번 관물대가 비워진 그날 새벽 관물대가 쾅 하고 3번 자리에 엎어졌다.
마치 관물대 위쪽에 무게를 받아서 앞쪽으로 엎어진 것 같았다. 새벽의 큰 소리에 생활관 동기들은 물론 조교까지 달려와서 그 상황을 확인하더니 관물대를 아예 빼버렸다. 우리 생활관은 그날 새벽 3번 관물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웅성거렸다. 내 옆에 태진이가 말했다. 올라갔다고 그렇게 위에서 신나서 흔들면 당연히 엎어지지. 태진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세를 고치더니 자려고 했다. 김 병장은 그때의 일을 웃으며 말했다. 난 무서워하면서도 재밌어서 그 뒤로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 또 그분이 귀신 본 게 있냐고 물었다. 김 병장은 태진이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고 했다. 관물대 넘어지기 전인 둘째 주쯤 화장실에서 사건이 난 것이었다. 둘째 주가 되니 태진이 놈도 동기들 사이에 유명해지고 이제 다른 생활관 애들도 와서 물어보곤 했다. 그런데 동기 중 한 놈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태진아, 화장실에도 귀신 있냐? 지금 우리 생활관에 그것 때문에 맞다 아니다로 이야기 중이다. 나도 궁금해서 들었다. 그 동기가 있는 생활관은 우리 생활관과 달리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는 생활관이라 평소엔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다. 화장실 훈련소 때 불침번은 생활관 앞에서 서 있잖아. 그 생활관 불침번들이 몇 명이 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여자애 가는 흥얼거림이 화장실에서 들렸다고 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생활관 앞 화장실에서 여자의 흥얼거림이 들렸다고 했다. 화장실을 들어가 보려고 문을 딱 잡는 순간 흐으하면서 소리가 또 끊겼다고 했다. 같이 불침번 서던 놈 중에 같이 들었다는 놈도 있고 못 들었다는 놈도 있어서 서로 맞다 아니다로 싸우는 중이었다. 태진이가 그 말을 듣더니 툭 하고 말했다. 거기 아줌마 한 분 계신데 군인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 동기들은 와고 기겁했다. 물었던 동기가 그럼 어떡하냐니까. 그쪽에서 기피해서 피하니까 괜히 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무시하라고 했다. 그 뒤로도 그 흥얼거림을 듣는 애들은 계속 나왔고 다음 주에 관물대 사건 일어나고는 결국 조교랑 같이 가더니 얼마 안 가서 퇴소했다. 귀신 보면 군대 못 선다고 하더니 왜인지 알 것 같았다. 김 병장은 태진이라는 분과 연락처를 교환했고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했다. 태진이라는 분이 퇴소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일병이 괜히 병장의 지인의 사생활을 묻기도 뭐해서 그냥 묻지 않았다. 이후 병장은 전역했고 근무 때 무서운 이야기 해주는 선임은 내가 이어받았다. 후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서 가끔은 이 이야기를 해준다. 네 번째 이야기, 자취방. 한 2년 전 혼자 살 때 꿨던 꿈 이야기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던 나는 항상 해가 뜰 때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따라 밤 12시가 넘자마자 잠이 왔다. 꾸벅꾸벅 졸면서 폰을 보다가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잘 안 꾸기도 하고 꿔도 일어나자마자 까먹는 편이었다. 그날 꾼 꿈은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공기, 분위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당시 꿈에서 나타난 곳은 다니던 학교 휴식 시간이었다. 가을 햇볕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익숙한 복도를 따라서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애들이랑 다음 강의실로 이동하고 있었다. 온통 주위가 밝고 따뜻했다. 친구들이 과제했냐, 이 교수 수업 너무 지루하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내가 제일 앞에서 걷고 있었다. 문득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봤더니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 말고 처음 보는 여자애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것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걷고 있었다. 긴 흑발 생머리의 피부도 유난히 하얗고 속눈썹도 길고 정말 너무 예쁜 애였다. 친구들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애들 하는 이야기 듣고 간간히 싱긋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의 외모에 빠져들었다. 넋 놓고 걔를 보면서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찰나의 걔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나를 보고 한 번 더 방긋 웃는데 너무 예뻐서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다. 그냥 멍하게 그 얼굴만 보고 있었다.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너무 예뻤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고 느낄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살짝 미소 짓고 있던 입꼬리가 일그러지면서 귀까지 찢어졌다. 그 예쁘던 얼굴이 한껏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는 경련하듯이 바들바들 떨었다. 핏발이 잔뜩 서서 충혈된 눈으로 계속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힘이 탁 하고 빠졌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걔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나와 그 여자의 둘만 남은 복도는 시공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던 복도였는데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자꾸만 내 몸을 찍어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와 억지로 공기를 들이키는 소리만 들렸다. 결국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 정리된 순간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자꾸 내 몸에 엉겨붙어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를 발로 차내듯 죽기 살기로 뛰다가 발이 엉켜 비틀거리는 찰나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의 A가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이제는 살았다 싶어서 걔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내 목소리를 들은 A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뒤에서 쫓아오던 여자애를 보고 얼굴이 굳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고꾸라지던 나를 A가 낚아채서 그대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도 역부족이었다. A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었지만 언뜻 본 그 여자애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일그러뜨린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노려보며 뛰어오고 있었다. 결국 A는 넘어지면서 나에게 숨어 하고 소리쳤다. 나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두 팔과 두 다리로 억지로 바닥을 기어 화장실로 숨어 문을 닫으려는데 그 여자애가 닫히는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나를 잡으려고 휘적대고 있었다.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남은 힘을 짜내어 문을 닫았다. 밖에서 여자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온몸이 떨려서 문을 잠그기도 쉽지 않았고 겨우겨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화장실 칸 안에 기어들어가 숨었다. 변기 위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줄어들고 곧 조용해졌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뒷목이 서늘한 느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여자애가 화장실 천장 환풍구에서 머리만 내놓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 든 생각은 나 이제 끝났구나 였다.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화장실 바닥에 내가 누워 있었고 7, 8명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 팔과 다리를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건 꿈이야. 나 이 꿈에서 못 깨면 진짜 죽는다. 나 이러다가 죽어. 깨야 한다. 깨야 해. 속으로 미친 듯이 잠에서 깨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그 여자애가 비웃듯이 말했다. 얘 깨려고 한다. 빨리 끝내자. 너 꿈에서 못 깨. 그냥 죽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눈을 떴다. 원래는 창문 밖에서 가로등 불빛도 비치는데 방 안이 정말 암흑이었다. 그때는 방 안에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두웠다. 웃긴 게 나는 분명 꿈에서 깼는데 순간 침대랑 벽 사이로 공간이 살짝 보였다. 내가 잡혀있던 학교 화장실이 보였다. 귓가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꿈에서 못 깨. 헛수고 하지 마. 지금 잠 오지. 잠 올걸. 금방 꿈에서 깼는데도 그 여자의 말처럼 잠이 쏟아졌다. 약에 취한 듯이 자꾸만 잠이 오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갔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거리며 이대로 잠들면 진짜 죽을 것 같았다. 휴대폰이 잡힐 듯 말 듯 자꾸 손을 벗어나서 당황하며 잠은 계속 쏟아졌다. 겨우 정신을 다잡고 손을 휘적거리다 폰을 움켜쥐고 홈 버튼을 눌렀다. 시간은 5시 반이었다. 카톡을 들어가 아무에게나 카톡을 보내려고 했다. 일단은 지금 내 상황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자취집이 와이파이를 쓰는데 통화권 이탈의 데이터가 안 잡혀서 카톡이 안 보내졌다.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문자로 들어가. 평소 친하던 학교 선배에게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전화 좀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계속해서 전송 실패가 떴지만 미친 듯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일단 보내지던 말던 그냥 무조건 보내자는 생각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죽어 죽어. 잠은 자꾸 쏟아졌다.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데 그 순간 학교 선배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다. 전화 받자마자 안심이 되어 선배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도 미친 듯이 덜덜 떨면서 막 울었다. 한참 울고 나니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던 선배가 괜찮냐며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제야 몸이 진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사정을 다 이야기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자꾸 잠이 오고 핸드폰은 먹통이어서 무서웠다고 말했다. 게다가 원래 이 시간에 가로등 불빛 때문에 방이 환한데 오늘은 바다 깊은 속마냥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말했다.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마침 작업할 게 있어서 밤을 새고 있었는데 내 문자 보고 놀라서 전화했다고 했다. 가위 눌린 거니까 진정하고 방 불을 켜보라고 해서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 불을 켜고 다시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덕분에 진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커먼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빠르게 내 방 밖으로 나갔다. 내 꿈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아직까지 나는 내 방 밖으로 나간 그 형태가 뭔지 모른다. 5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이야기다. 당시 나는 공부에 지쳐 있었고 그나마 친구들과의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는 민호였다. 민호와 나는 같은 반에서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고 항상 붙어 다녔다. 민호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지만 성격이 소심해서 친구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와는 유난히 잘 맞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우산을 나눠 쓰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너 우리 집에 가본 적 있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너네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잖아.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맞다, 내가 너한테 말 안 했구나. 우리 집은 학교에서 조금만 가면 돼. 오늘 우리 집에 가자.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같이 게임이나 하자. 나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았다. 마침 그날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민호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민호의 집에 가기로 했다. 민호의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집이 꽤 오래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벽은 낡고 창문은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집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들어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깔끔했다. 민호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작았지만 필요한 물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방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빠져 있었다. 어느새 밤이 되었고 나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민호야,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늦었다. 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벌써 가야 돼.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부모님도 늦게 오셔서 괜찮아.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더 있다 가기로 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너 혹시 귀신 이야기 좋아하냐?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민호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해. 왜? 민호는 방에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켰다. 방 안은 어둑어둑해졌고 분위기는 묘하게 무서워졌다. 민호는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집에는 귀신이 있어. 나는 민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걸로 무섭게 하려고? 안 먹혀.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진짜야, 우리 집에는 예전에 한 여자가 살았어. 그 여자는 이 집에서 자살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에는 귀신이 산다고 해. 나는 민호의 말을 듣고 조금 긴장했다. 민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가 내 방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가끔씩은 발자국 소리도 들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민호의 목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갑자기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며 창문을 바라봤다. 저게 뭐야? 민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바람 소리일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다. 그때 민호가 말했다.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무서우면 같이 자면 되잖아. 나는 민호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민호의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민호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민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무서워했다. 그때 갑자기 민호가 말했다. 너 자냐? 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직 안 잤어. 왜?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겨져서 더 무서워졌다.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야, 빨리 와.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방 안에 있는 창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며 창문을 바라봤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눌러놓은 것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다. 민호가 방에 들어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민호에게 달려갔다. 민호야, 나 방금 진짜 무서운 경험했어. 창문이 갑자기 열리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진짜야?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진짜로 느꼈어. 여기 이 집에는 뭔가 있어.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 이 집에서 나가자. 내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나는 민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급히 방을 나와 집을 나섰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비가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민호와 나는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했다. 민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야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민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민호의 말대로 그 집에는 정말로 귀신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후로도 가끔 민호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민호와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민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민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민호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나는 민호가 사라진 후 그 집에 다시 가보기로 결심했다. 민호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고 낯선 사람이 나왔다. 여기가 민호네 집 맞나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집은 이사 갔어요. 나는 실망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민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민호는 그 무언가에 의해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의 집에서 있었던 그날의 악몽은 내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았다. 나는 그 후로도 여러 번 그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민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그 집에는 정말 무엇이 있었을까? 나는 민호의 행방불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고 민호의 실종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민호에 대한 생각은 항상 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민호와 관련된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친구들끼리의 모임에서 민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친구들은 민호의 실종에 대해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말했다. 나도 그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었어. 민호가 그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었잖아.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았어. 친구들은 내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정말 너도 그런 걸 느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그날 밤에 진짜 무서운 경험을 했어. 창문이 갑자기 열리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 민호가 말한 대로 그 집에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친구들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그중 한 친구가 말했다. 그럼 우리 다시 그 집에 가볼까?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실종에 대한 궁금증과 친구들의 설득에 결국 다시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우리는 주말에 모여서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집은 여전히 낡고 오래된 모습이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낯선 사람이 나왔다. 여기가 민호네 집 맞나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희는 민호의 친구들인데 민호가 실종된 이후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그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예전과 달리 많이 변해 있었다. 새 주인이 들어와서 그런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여전히 작고 조용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민호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우리는 그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방 구석에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친구는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노트가 있었다. 우리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에는 민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주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사진은 뭔가요? 주인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이 집에 이런 사진이 있었나 보군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사진 속의 다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노트를 펼쳐보니 민호가 쓴 일기장이 나왔다. 우리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 속에는 민호가 겪은 이상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다. 민호는 집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보았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호가 쓴 마지막 글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이 집에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일기장을 덮으며 무거운 마음이 되었다. 민호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는 민호의 실종에 대한 단서를 찾았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민호의 일기장 내용을 떠올렸다. 민호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 때문에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이후로도 민호의 실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호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아직도 그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까? 나는 민호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민호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나는 민호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나는 민호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했다. 민호의 부모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민호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민호의 일기장 내용을 전했다. 민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민호의 부모님을 위로하며 말했다. 아마도 민호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민호를 찾아야 해요. 우리는 함께 민호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호의 부모님은 경찰에 다시 연락해 민호의 실종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민호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민호의 흔적을 조금씩 찾아갔다. 민호가 자주 다니던 장소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민호가 자주 가던 공원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공원 한 구석에 민호가 자주 앉던 벤치가 있었다. 그 벤치 아래에는 민호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민호가 남긴 편지와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편지에는 민호의 심경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공원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를 찾지 말아줘.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민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민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 후로도 우리는 민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민호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을까? 나는 민호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를 기억하기로 했다. 민호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의 행복을 기원하며 그의 기억을 간직할 것이다.